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청일 간의 상권 침탈의 경쟁 구도에 대해서 이제 배웠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반공령, 상권 수호 운동 이 부분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이거 했죠? 지난 시간에 했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여기도 조금 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수행평가 막 하고 책 읽기 하고 하면서 좀 잊어먹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 겸 어떤 식으로 경제적인 구국운동이 일어났는지, 구국운동을 했는지, 열강의 이권 침탈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일본이 특히 그 중에서도 일본이 우리의 토지를 약탈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이권 수호 운동, 그리고 일본이 토지만 약탈을 한 것이 아니고 금융을, 우리나라를 지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금융 지배를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저항을 했는지,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 하긴 했지만 역사부도 먼저 바로 보여드리기보다는 이것으로 한번 복습하면서 설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것부터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열강의 이권 침탈은 무엇 이유에 심해졌냐? 무엇 이유에 심해졌다라고 했죠? 무엇 이후? 그렇지, 아관파천이죠. 아관파천 이후부터 이 열강은 각종 이제 최일국 대우 규정을 내세우면서 각종 이권 침탈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철도 부분, 그리고 산림체벌권, 광산채굴권, 이렇게 지도를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철도부터 볼게요. 철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이 우리의 이권 침탈을 하기 위해서 했던 상품 수출이나 군대를 수송하는 침략 도구로 이용하기 딱 좋았기 때문에 이 철도를 부설하는데 우리의 이권 침탈을 이제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이 세 가지 철도가 있었어요. 철도 부설권을 일본이 처음부터 가져간 건 아니었죠. 그래서 그 사이에 약간 어떤 과정으로 부설권이 최종적으로 일본에게 넘어갔는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여기서 그 연도는 어떤 연도만 선생님이 알면 된다라고 했죠? 완공된 연도만 알면 된다, 그렇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부설권이 몇 년에 어디서 어떻게 넘어가고 그 연도까지는 우리가 아직은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요. 완공 연도까지 다 외웠다면, 이해를 했다면 부설권의 연도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냥 완공 연도만 좀 눈여겨보시고 부설권의 연도까지 막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인선부터 한번 볼까요? 자, 제일 처음에 이 경인선은, 이거 지도 안 봤었니 얘들아? 네. 아, 여기 처음에? 그래. 그러면 처음부터 보자. 자, 이 지도를 봅시다. 경인선은요, 여기입니다. 서울부터 인천, 여기를 잇는 철도를 만들기 위한 권리를 열강이 가져간 거예요. 내가 만들어 줄게, 우리에게 부설권 넘겨, 그런 거지.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기 이제 이 경인선, 자, 여기가 경인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신의주까지가 경의선, 그리고 여기서부터 부산까지가 경부선. 거리상으로 봤을 때도 경인선이 가장 짧죠, 그지? 그래서 실제로 경인선이 가장 먼저 완공을 합니다. 자, 그럼 경인선 먼저 봅시다. 이 경인선 같은 경우는 미국이 제일 처음에 이 부설권을 가져갔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이 경인선 부설권을 미국인 모스가 일본에게 이제 양도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일본이 1899년에 이 경인선을 완공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설권은 어디서 어디로 넘어갔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미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갔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부선 부설권을 먼저 봅시다. 경부선 어디서 어디예요? 서울, 경기에서 한성,
경에서 그 다음에 경부선입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경부선인데 이 경부선이 이제 처음부터 일본이 획득을 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유지를 해서 최종적으로 1905년에 개통을 합니다. 부설권을 획득한 시기는 1898년인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억할 필요 없고 거기까지 너무 알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방금 전에도 선생님이 언급했지만 완공 연도만 기억을 하자. 그래서 경부선 최종적으로 일본이 부설권을 가져가서 1905년에 이제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경의선이에요. 경의선. 제일 처음에 이 경의선 어디서 어디예요? 서울에서 신의주 여기를 연결한 철도입니다. 경의선. 경의선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프랑스가 부설권을 가지고 가요. 그러다가 대한제국,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힘으로 이 철도를 한번 부설해 보자. 대한제국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루어내지 못하고 우리에게 왔던 부설권이 결국 어디로 넘어가게 돼요? 일본이 이 부설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 중에 군용 철도 명목으로 이제 1904년에 한번 받아내고 결국에는 이제 경의선은 일본이 부설권을 가지고 가게 되면서 1906년에 완공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만 이야기를 하자면 경부선과 경의선 같은 경우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만주. 그지? 방향이 어때요, 여러분? 만주를 향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철도에 부설된 위치만 보더라도 일본의 요동 침략 의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아는 러일 전쟁 몇 년에 일어났어요?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죠. 이 러일 전쟁 중에 집중적으로 분설을 해서 1905년, 1906년에 각각 완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론만 이야기를 하자면 경부선, 경의선은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로부터 부설권을 가져갔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철도, 열강의 이권 침탈 중에서 철도 같은 경우는 일본이 상품 수출이랄지 군대를 수송하기 위해서 침략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서 부설권을 가져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산림체벌권과 광산 채굴권이 있죠. 자, 산림체벌권은 이거 먼저 보고 지도 보여드릴게요. 러시아가 두만강, 압록강, 울릉도에 산림체불권을 획득을 했고요. 광산채굴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다양하게 여러 나라들이 우리의 광산채굴권을 이권 침탈해 갔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미국의 운산금광, 독일이 가져간 당현금광 이 정도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미국의 운산금광과 독일의 당현금광 이 두 개는 이제 좀 알아두자. 알겠죠? 지도 볼까? 자, 아까 말했듯이 산림체불권 세 개 어디였어요? 울릉도 산림체벌권 보이죠? 여기. 그 다음에 또 어디였어? 압록강 산림체벌권 보이죠? 보이지? 그 다음에 또 어디였어요? 어디였어? 세 곳. 지도 봐보세요. 이거 봐보세요. 어디였어요? 두만강, 압록강, 울릉도였지? 두만강, 압록강, 울릉도. 세 개 다 러시아 보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 세 곳의 산림체벌권을 가지고 갔구나. 이해하셨죠? 네. 아관파천 이후에 특히나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했겠지만 당연히 어디 나라가 더 심했겠어요? 러시아지. 왜냐면 아관파천이라는 것 자체가
고종이 어디 공사관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당연, 그 다음에 운산 여기 보이죠? 여기 금강채불권. 운산이 미국이라고 했지? 미국이 운산에 금강채불권 가져갔고, 당연인 어디 나라가 가지고 갔다라고 했니? 독일. 알겠지? 이 두 개. 자, 이런 식으로 열강은 아관파천 이후에 우리의 이권을 침탈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일본의 토지 침탈이 더 심했어요. 토지 침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특히나 일본의 토지 침탈 같은 경우는 청일전쟁 이후의 모습, 러일전쟁 이후의 모습, 그리고 급기야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까지 이렇게 선생님이 우선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특히 이제 러일전쟁이 터진 직후에 일본은요,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전 국토의 4분의 1 이상이 그때 당시에 황무지였어요. 황무지. 그래서 이 황무지를 개간을 하겠다. 황무지 개간권을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라라고 일본이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한제국의 관리들이 넘길 뻔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일부 민간인들과 관리들이 농광회사라는 것을 설립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아래에 사실 이권수 운동의 하나로 이제 여기에 황무지 개간권 반대 운동에서 이곳에 선생님이 이제 써놓기는 했지만 이따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농광회사라는 것을 이제 설립을 해서 황무지를 우리 손으로 한번 개간해 보자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일본의 러일 전쟁 이후에 토지 약탈에 대한 저항을 해요. 저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미 배웠죠. 보한회. 뭐 배울 때 보한회 배웠어, 얘들아? 애국개몽운동 배울 때 애국개몽운동의 단체 중에 하나였죠. 보한회 헌정연구회 대한사강의 신민회 기억하죠? 그중 첫 번째 보한회입니다. 선생님이 보한회 하면 뭐만 기억하라 그랬어? 황무지만 기억하라 그랬지. 그런데 이제 농광회사도 이렇게 이권수호 운동으로 설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완회를 중심으로 반대 운동도 전개를 해요. 황무지 개간 반대 운동.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가져가려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저지시켰어요. 실제로 이 보완회에서.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좀 있는데, 보완회가 이제 이러한 활약을 통해서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를 하기는 했는데, 일본이 이제 철회하는 조건으로 어떤 조건을 다냐면, 그러면 농광회사도 해체해라. 농광회사도 너희도 해체해라. 라는 요구를 이제 들이댑니다. 그래서 결론만 이야기를 하면, 보완회의 반대로 황무지 개간권 저지는 시켰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농광회사도 해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결론, 러일 전쟁 이후에 실제로 일본이 우리에게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했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반대운동, 농광회사 설립, 보완회, 이렇게 두 개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은 한일의정서를 체결을 하죠. 자, 한일의정서 몇 년에 체결했습니까? 1900. 자, 힌트. 러일전쟁 직후 체결하죠. 러일전쟁이 몇 년이었어? 1904년, 5년. 한일의정서 몇 년에 체결했을까? 1904년. 기억하죠? 자, 일본이 한일의정서를 체결한 후에요, 군용지 확보를 위해서 이제 토지 침탈에 나섭니다. 군용지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각종 철도 부설권을 이제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 철도 부설권 다 가져갔죠. 철도 부설권을 가져간 이후에 이 철도 부지 확보를 명분으로 뭐 국유지, 뭐 역둔토, 민간인 토지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빼앗아간 이 거대한 토지를 이제 어쨌든 토지만 빼앗아 가서는 안 되겠지. 이 토지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일을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설립한 기관이 바로 이 동양척식주식회사입니다. 동양척식주식회사. 나중에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이제 들어가면은 동양척식주식회사 한 번 더 배워요. 왜냐면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이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제 침탈에 앞장서는 하나의 기관이었거든요. 대한제국의 토지를 강탈해서 일본인들을 이제 이주시키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였고, 일제강점기 때도 꾸준히 이런 활약을 하죠. 그래서 이제 동양척식주식회사에게 이것을 넘겨서 관리하도록 했고, 실제로 이것을 넘겨받은 땅을 헐값으로 일본인들에게 이제 파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908년에 동양척식주식회사 생겨서 일제강점기 내내 우리의 경제 침탈에 앞장서는 그런 기관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권 침탈의 내용 중에 이제 토지 침탈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은 우리의 금융 지배도 이제 하게 됩니다. 금융적으로 돈으로 우리를 이제 예속시키는 거지. 첫 번째로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우리의 금융을 지배하려 하였고, 두 번째로는 차관 제공. 차관이 뭐야? 돈 빌려주는 거야. 일본이 야, 우리가 너희 좀 어떻게 개조시켜 줄게. 돈 빌려가. 돈 빌려줄게. 의도치 않은 돈 빌림이지. 돈 빌려가. 강요하는 거죠. 차관을 제공해 줌으로써 대한제국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려는 그런 목적.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화폐 정리 사업, 차관 제공. 이 두 가지의 형태로 일본을 우리를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국채보상운동이라는 저항의 모습도 보여줬죠. 자, 좀 더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본은 이제 1910년에 최종적으로 국권 침탈에 앞서서 지금 하나하나 토지, 재정, 금융 하나하나 이제 장악에 나서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고자 했던 금융지배 일환으로 화폐 정리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화폐 정리 사업을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백동화라는 화폐가 있었어요. 백동화라는 화폐. 근데 이 화폐를 쉽게 표현하면 일본이 화폐를 바꿔주겠다라는 명목으로 사업을 시작한 거야. 그런데 문제는 백동화를 갑종, 을종, 병종으로 평가를 해서 이거 좀 질이 안 좋네? 라고 생각이 들 경우에 그 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자, 이제 화폐 모두 바꾸자. 이제 우리나라는 화폐를 모두 바꿀 거야. 이제 1,000원짜리 바꿉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이 1,000원짜리는 이제 이 사업이 끝나면 뭐가 돼? 쓸데없는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는 대로 화폐를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은행에 갔어요. 자, 1,000원짜리 가지고 왔어요. 자, 5,000원을 가지고 왔는데 1,000원짜리 딱 한 장 보더니 이거는 좀 찢어졌네. 이거는 200원, 200원의 가치. 이 1,000원짜리는 좀 낙서가 있네. 이거는 500원의 가치. 이런 식으로 그 화폐를 그 몫을 제대로 쳐주지 않고 이 화폐 질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았고, 두 번째로는 정보를 몰라서 이런 사업에 동참하지도 못해서 하루아침에 이제 재산을 다 잃은 사람들도 있었고, 아주 불합리한 일이죠. 그지? 그래서 기존의 이제 백동화나 상평 통보를 일본의 제1은행권으로 대체하는 사업이었는데, 자, 재정고문 누구? 외교고문 스티븐스, 재정고문 누구? 메가타. 그치? 그 메가타가 이 사업 합니다. 그래서 메가타가
이제 백동화를 질에 따라서 갑종, 을종, 병종으로 나누어서 을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액면가보다 낮게 교환해주고 병종의 경우에는 교환 자체 해주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 일본인 같은 경우는 병종, 백동화로 물건을 대량 구매를 해버려요, 미리. 그래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도 하는 이러한 이제 불합리한 사건들이 이제 벌어짐으로써 한국인들이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얻었죠. 자, 그 다음에 화폐정리 사업뿐만 아니라 차관 제공도 한번 볼까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통관부를 설치한 이후에 식민지 시설을 이제 갖추기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시설을 세웁니다. 근데 시설을 세우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지? 자금이 필요하지? 이 필요한 자금을 일본으로부터 차관의 형태로 돈 빌려서 세우겠다라는 이런 형태로 자신들이 지배하기 좋은 시설들을 하나씩 설립해 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의도치 않게 일본에게 빚을 지게 되는 거지. 이해됐지? 자, 그래서 특히 방금 전에 말한 화폐정리 사업 여기서도 필요한 자금을 차관의 형태로 제공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 대한제국이 1,300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됐대요. 1,300만 원. 근데 1,300만 원이 그때 당시에 어떤 정도의 가치였냐면 대한제국의 1년 예산이었대요. 1년 예산. 그러니까 1년 예산만큼의 돈을 일본에게 빚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자 이에 대해서 우리 돈 갚자. 너희 혹시 금모으기 모르지? 예전에 IMF 터졌을 때 금모으기 활동한 거, 운동한 거 혹시 아니? 듣기는 들어봤지? 그치? 그런 것처럼 그때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경제를 좀 살려보겠다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이제 한 건데 이건 역시 우리가 일본에게 경제적으로 예속이 되면은 안 된다. 우리의 주권을 뺏길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에서 돈을 한번 갚아보자라고 해서 일어난 운동인 거야. 대구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서상돈과 양기탁, 그 다음에 김광재 이런 인물들이 국민 성금으로 우리가 한번 국채를 갚아보자 라고 하면서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없는데 플러스 언론 기관에 가로쳐가지고 이렇게 써놓을까요? 대한매일신보.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신문만 따로 모아서 설명을 해드리긴 할 건데 이 대한매일신보를 배울 때 이 국채보상운동이 또 나오긴 합니다. 특히 이 국채보상운동을 대한매일신보가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밖에 황성신문, 제국신문, 만세보 그 당시에 이제 신문들이 이제 활발하게 홍보 활동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을 했고 우리가 그때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에 IMF 당시에 금모으기 운동을 했던 것처럼 남자들은 막 담배 끊고요. 그 돈을 이제 기부하는 거지. 그리고 여자들은 막 그 비녀, 반지 이런 거 제공해서 실제로 이제 국채보상운동을 벌였는데 통관부에서 그때 당시 이제 대한매일신보의 양기탁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여기 있죠, 이 양기탁. 이 사람이 이제 대한매일신보를 지도하는 사람이기도 했는데 이 대한매일신보의 이 양기탁이라는 인물을 횡령죄, 너 횡령했다라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누명을 씌워서 이 국채보상운동을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일제통관부의 방해 탄압으로 실패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됐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일제의 다른 열강들의 이권 침탈도 있지만 특히나 일제의 토지 침탈, 금융 침탈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저항 운동들을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대시설 수용 부분은 여기까지. 한번 하자. 그지? 어차피 좀 천천히 시작했으니까 어차피 이제 금방 하니까 한번 쭉 봅시다. 자, 근대 문화시설 한번 쭉 몇 개만
중요한 것만 선생님이 찝어서 설명할게요. 중요한 것만 이렇게 몇 개를 픽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한 1880년대부터 이제 조선은 근대 시설을 도입을 합니다. 근대 시설이라고 하면 뭐 전신, 여기 보이면 전신 보이죠? 뭐 전신, 그 다음에 뭐 전화, 그 다음에 뭐 전등, 뭐 전차, 이런 철도, 이런 근대 시설들을 이제 도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뭐 우리가 부담스럽게 달달달달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몇 가지 선생님이 언급한 것만 픽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방금 전에 철도 완공연도 정도는 알아두자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고, 뭐 그 외에 몇 가지만 한번 언급할게요. 제일 처음에 이제 전신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인천 사이 있죠. 거기에 가장 먼저 이렇게 가설이 됐대요. 서울하고 인천 사이에. 그 외에 이제 그 이후에 부산, 원산, 의주 이런 지역으로 이제 점점 확대가 됐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중국, 일본까지도 연결하는 국제통신망도 구축이 됐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전등 볼까? 전등 같은 경우는 우편은 그냥 읽어보면 너희들이 이해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갑신정변 일어난 위치가 우정국, 총국, 축하연 때 일어난 거잖아. 그거 생각하면 이해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등 같은 경우는 경복궁 안에 건천궁 뭐 이런 곳에서 이제 향원정 이런 곳에서 뭐 먼저 처음 가설됐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전차 볼까? 전차 여기 보면 전차, 여기 전차 있죠. 이 전차 같은 경우도 황실과 미국인의 합작으로 이제 설립이 됐는데, 한성전기회사에서 이제 전기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를 이렇게 이 전차가 운행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연도가 여기는 이제 한성전기회사 1898이라고 써져 있는데, 전차가 운영되기 시작한 연도는 뭐 1899년쯤부터 해서 서대문 청량리 사이에 이런 전차가 운행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전차 운행이 시작된 연도가 공교롭게도 경인선이 개통된 연도랑 똑같네. 그지? 1899년. 전차도 1899년. 그지? 그 다음에 뭐 철도교통망이 방금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경인선 1899년에 개통한 다음에 차례대로 경부선, 경인선, 러일전쟁 때 집중 부설됐다라고 했잖아. 그 이후에 완공이 됐겠지? 그러니까 1905년, 1906년 차례대로 이렇게 부설이 됐다. 이렇게 팩트를 기억하면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근대 시설에 이제 물론 우리 그냥 그때 당시 살던 민중들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분명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생활의 개선에 이바지한 것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이걸로 인해서 열강의 이권 침탈, 침략의 도구가 됐다라는 거죠. 아까 철도도 선생님이 언급한 것처럼 분명히 이 근대 시설을 열강의 이권 침탈, 침략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점. 특히 러일전쟁 당시에 군사적 목적으로 경부선, 경의선이 부설됐다라는 거. 제가 지금 한 3번, 4번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철도를 부설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토지도 수탈당하고 강제 동원됐고, 그 목적도 만주 침탈의 목적이었다라는 거. 불순하죠. 목적 자체가. 그거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먼저 보고 신문은 좀 따로 봅시다. 학교랑 이제 뭐 이거 먼저 보고 병원 먼저 보고, 학교랑 병원은 위에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표 이따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지만 80년대, 90년대, 900년대 이렇게 표로 한번 나눠 봤어요. 제일 먼저 이제 개항 이후에 함경도 덕원이라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산학사를 이제 세웠어요. 자, 방금 선생님이 주민들이 세웠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원산학사는 최초에
근대식 사립학교입니다.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예요. 그래서 이 원산학교에서는 뭐 근대교육, 무술교육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외국어, 무예 이런 공부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86년에 이제 유경공원이라는 것이 이제 세워지는데 이거는 최초의 관리학교예요. 이거 쌍으로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 최초의 사립학교, 근대식 사립학교, 최초의 관리학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유경공원을 세웠고 여기에 이제 헐버트와 같은 헐버트 그 다음에 뭐 이제 여기에 잠깐 선생님은 했는데 헐버트, 길모어 이런 외국인 교사들을 초빙해서 양반 자제들에게 신지식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80년대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 최초의 근대식 관리학교. 이거 국가에서 세운 거고, 그러니까 관리학교겠지. 그 다음에 90년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볼까요? 90년대는 우리가 아는 교육에 관련된 거 한번 배웠다. 가보개혁. 그지? 2차 가보개혁 기억하시죠? 교육 입국조서. 그래서 가보개혁이 진행되면서 이제 근대적인 교육개혁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1895년에 이제 교육 입국조서가 발표되고 소학교, 사범학교, 외국어학교 이런 많은 관리학교들이 이제 세워집니다. 그 이후에 이제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중학교, 실업학교, 의학교들도 이제 설립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900년대, 1900년대로 넘어오면서 애국개몽운동 계열의 사립학교들이 이제 설립이 됐다. 이 정도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근대 교육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이거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방금 위에 있는 거를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한 거예요. 시작! 원산학사, 유경공원, 최초의 사립, 최초의 관립. 그 다음에 90년대는 교육제도, 각종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가 됐고 각종 관리학교들이 설립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900년대로 넘어와서 이제 사립학교들이 세워지는데 개신교 계열이나 애국개몽운동 계열의 사립학교들이 많이 설립이 됐다. 이게 바로 큰 틀에서의 근대적인 학교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대적인 학교. 그 다음에는 병원 볼까? 병원 볼까? 자, 병원이 위에 있습니다. 신문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 그지? 자, 의료기관, 여기 병원 볼게요. 제일 먼저 이제, 개항 이후에 이제 개신교의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병원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갑신정변 때요. 이 갑신정변 때, 알렌이라는 이제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알렌이 어떤 역할을 해내냐면, 그 갑신정변 때 민영익을 부상을 입었는데, 그 부상을 입은 민영익을 알렌이 치료를 해줘요. 그것을 이제 계기로 알렌이 이제 초대 원장으로 이제 설립한 병원이 바로 광해원이라는 병원입니다. 광해원. 후에 이름을 제중원으로 바꿔요. 자, 그래서 광해원은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었고 85년에 알렌이 이제 원장으로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 세워졌다라는 거. 84년에 갑신정변 이후에 85년에 광해원 세웠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알렌이 갑신정변 때 이제 민영이 치료해주고 나서 그것을 계기로 병원이 설립이 된 거니까 이름은 이제 광해원이 그 다음에 바로 뭐로 바꿨다? 제중원으로 바꿨다라는 거. 뭐 이 정도 이제 하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신문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신문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문학 부분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랑 신문이랑 국학, 문예, 종교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